아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미스터리 한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이고 28세 베트남 여성입니다. 제 고향은 메콩강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강줄기가 비단처럼 펼쳐져 있고 코코넛 나무 그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논밭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흙, 내음이 진하게 풍기는 곳입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강가에서 오남매와 뛰놀던 추억, 미래에 대한 꿈을 꾸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 논밭에 매여 사셨지만 우리 6 오남매를 먹여 살리기엔 늘 부족했습니다. 장녀로서 저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 싶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화려한 도시의 모습, 행복한 연인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K-드라마의 꿈은 제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보낼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중매인을 통해 한국인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저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온화한 미소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낯선 문화와 나이 차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그런 두려움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경상북도 청송에 살고 있으며 넓은 사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푸른 과수원에서 아침을 맞는 상상을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날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호준이었습니다. 사진보다 실제로 만난 그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눈가의 주름과 약간 쉰 목소리가 눈에 띄었지만 서툰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모습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긴 비행으로 피곤해 보였지만 그는 노력하며 저와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과수원 사진을 보여주며 가을이면 온 산이 사과로 붉게 물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는 또 아버지인 김 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선량하고 인자한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좋은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버지를 2번째 아버지처럼 상상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진심은 저를 설득했고 막연한 불안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어머니는 가서 잘 살아. 하지만 돈은 꼭 보내야 한다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청송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준의 사과 과수원은 그가 말한 대로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과나무들,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사과들은 보석 같았고 저는 몰래 사과 하나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려 저를 웃게 했습니다. 시아버지인 김 씨는 저를 친딸처럼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그는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고 그 손의 따뜻함 속에 묘한 힘이 느껴졌지만 저는 곧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그 따뜻함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꿈 같았습니다. 호주는 저를 안고 사랑의 말을 속삭이며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매일 밤 한국어 책을 읽어주며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주말이면 청송의 유명한 주황산이나 주산지 호수를 데려가 손을 잡고 해질녘을 함께 보며 걸었고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김 씨는 무거운 일을 시키지 않았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며 건강을 챙겨주었고 심지어 마을 시장에서 작은 선물을 사다 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베트남에서의 힘든 세월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착각이었고 비극의 씨앗은 제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사과 수확철이 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은 바빠졌고 호주는 사과를 대도시에 팔러 며칠씩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시아버지만 집에 남았고 외로움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자상했고 저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여겼으며 심지어 고향이 그리울 때 그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점점 탐색하는 듯 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따뜻함이 아니라 끈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그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 그가 조용히 뒤로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점점 늘었구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겁게 너무 오래 어깨에 머물렀고 손가락이 제 피부를 쓰다듬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너무 예민한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고 한국 문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호준이 집을 비운 날이면 그는 제 방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일부러 기침을 하거나 문손잡이를 만졌습니다. 한때 안전했던 집은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고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가 저를 사과 창고로 부를 때였습니다. 창고는 과수원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한낮에도 서늘하며 사과 향기와 축축한 흙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정리하거나 청소를 해야 한다며 저를 거기로 불렀습니다. 처음엔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철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닫히자 창고가 더 이상 과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아래 그는 문을 잠갔다. 저는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문을 잠그세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온화한 얼굴은 사라지고 눈은 욕망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쥐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옷을 거칠게 찢었습니다. 넌 내 며느리야. 나를 섬겨야 해. 이 베트남 창녀. 그는 거친 목소리로 내뱉으며 저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그의 손은 문어 다리처럼 저를 올가매고 제 피부를 물어뜯으며 먹잇감을 찢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거친 그것이 저를 무자비하게 찔렀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속에서 피와 땀이 섞여 흘렀습니다. 사과 창고의 썩은 냄새와 그의 악취, 나는 땀 냄새가 뒤섞여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돼지처럼 끙끙거리며 저를 짓밟았고 그 순간 저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먹이로 삼는 고깃덩어리 같았습니다. 그의 욕망은 사회 속 가면을 쓴 짐승의 본성을 드러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에 물어뜯고 발버둥쳤지만 28세 여성이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웃으며 입 다물어 이 창녀야 반항하면 더 좋아 라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 비명은 쌓인 사과 상자들 사이로 메아리치며 텅 빈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차가운 사과 창고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몸, 영혼,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피부에 남은 상처는 운명의 배신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후로 사과 창고는 제게 지옥이 되었습니다. 호준이 집을 비울 때마다 그는 저를 그곳으로 끌고 갔고 마치 그게 자신의 권리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의 폭력은 점점 잔인해졌고 그는 단순히 저를 강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짐승처럼 괴롭혔습니다. 반항하면 뺨을 때리고 무릎 꿇게 해 그의 더러운 그것을 입에 강제로 넣으며 삼켜 이 개년아 넌 남자를 섬기라고 태어난 거야 라고 웃었습니다. 그는 제 가슴을 핥히고 목을 물어 피가 흐르게 했으며 그의 거친 그것으로 잔인하게 찌르며 저를 찢어밟기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기절하고 싶었지만 치욕감이 저를 깨워놓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왜 이렇게 인간이 짐승으로 변할 수 있는지, 왜 모두가 그를 선량하다고 믿는지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짐승 같은 섹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두운 본성을 드러냈고 사회 속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만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죽고 싶었고 과수원의 농약을 마셔 생을 끝낼 생각까지 했지만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제 신분증, 여권, 은행 계좌를 모두 관리했고 저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남편 앞에서 미소를 짓고 눈물을 삼키며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식탁에서 사과를 깎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달콤한 사과 향은 저에게 썩은 악취로 변했고 속으로 구토를 참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호준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를 믿고 싶었고 그가 저를 안아주며 보호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옆에 누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오빠,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는 목이 메어 사과 창고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치욕과 고통이 뒤섞인 기억을 말하며 그가 저를 안고 아버지에게 따지러 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긴 침묵 후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랬을 거야. 며느리로서 이해해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라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신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지?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아버지의 범죄를 두둔하는 거지? 저를 사랑했던 남편은 저를 배신하며 아버지의 죄를 덮으려 했고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 사랑보다 컸습니다. 저는 그가 다만 방관자가 아니라 침묵으로 공모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과수원과 안락한 삶을 지키기 위해 눈 감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배신은 시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저를 찔렀고 저는 그에게 마지막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 호주는 제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집에 가도
아버지의 욕망을 채우게 한 자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속으로는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자상한 아버지, 호주는 효심 깊은 아들로 보였습니다. 매주 교회에 가고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하며 모두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김 씨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효자 아들과 좋은 며느리가 있으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었고 사회의 위선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도 제 썩어가는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는 호준을 이해하려 했고 왜 그가 그렇게 비겁한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과수원 전부는 김 씨 소유였고 호주는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사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반항하려 할 때마다 김 씨는 고함쳤습니다. 내 덕에 네가 사는 거야. 당장 썩 꺼져. 40이 넘은 호주는 아버지 앞에서 벌벌 떨며 비겁하게 침묵을 선택했고 제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더 경멸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새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김 씨 방을 몰래 뒤져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그가 밭에 나간 틈에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고 마침내 낡은 나무 상자에서 여권과 은행 통장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품에 숨기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사과나무 사이를 달리며 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이 발을 찔러 피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에 대한 생각이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서울행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준이 나타나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는 걱정 대신 분노로 가득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 따위 남편 아냐? 이 지옥에서 못 살아. 하지만 그는 저를 놓지 않고 차로 끌고 갔고 저는 발버둥쳤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애원했습니다. 마이, 제발 그러지 마. 네가 가면 난 어떻게 살아. 아버지가 날까만 안 둬. 내 인생 끝장이야. 그는 자신만 걱정했고 저는 그의 비겁함에 치를 떨며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자 김 씨의 감시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 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죽으면 고통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저는 그 악마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트남의 부모님과 동생들, 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제 행복을 빌어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강한 생존자가 되어 복수할 결심을 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돈도 권력도 도움도 없었습니다. 가진 건 분노와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울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떠올렸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 그의 위협, 병적인 말, 비웃는 웃음소리를 녹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감금된 상태에서 녹음기를 어떻게 구할까? 며칠 고민 끝에 호준의 죄책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에 가끔 비치는 미안한 표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든 척하며 밥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는 걱정하며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한국어가 서툴러서 자꾸 잘못해서 아버지가 화내. 한국어 공부하려고 작은 녹음기를 사줄 수 있어? 라디오 들으며 빨리 배우고 싶어. 그는 망설였지만 초췌한 제 모습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죄책감을 덜고 싶었을 겁니다. 며칠 뒤 그는 낡은 MP3 녹음기를 주었습니다. 손바닥만 한작고 초라한 물건이었지만 제게는 강력한 무기였고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항상 녹음기를 지니고 다니며 기회를 기다렸고 김 씨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또 저를 사과 창고로 불렀습니다. 두려웠지만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고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 그의 더러운 말, 제 비명, 저항하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개처럼 달려들어 바지를 내리고 단단한 그것을 제 입에 억지로 밀어넣으며 빨아, 이 창녀야, 입 가득 뿌려줄게. 내 혀가 너무 좋아. 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거칠게 저를 강간하며 피부를 핥히고 고통으로 몸이 찢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의 격렬한 움직임은 내장을 뒤흔들었고 그는 제 목을 살짝 조르며 통제했고 숨이 막혔지만 저는 증거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회 속 권력자의 야만성을 보여주었고 저는 증오로 불타며 그를 핥혀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녹음을 들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고통이었고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몸이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상처와 그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고 비록 작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웃 과수원에 혼자 사는 캉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울타리 너머로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널던 저를 부르며 마이, 이거 먹어봐. 내가 만든 팥죽이야. 라며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제 팔의 멍을 보고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죽음은 생각하지 마. 사람이 있으면 좋은 날도 온단다. 그녀의 말은 저를 울게 했고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동행자, 제 편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과거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달렸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저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캉 할머니는 제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묻지 않았지만 울타리 너머로 음식이나 약초로 만든 약을 건네며 증거를 모아 그들이 이기게 두지 마 라고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리는 위로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녹음기는 제 몸의 일부가 되어 김 씨의 독한 말, 호준의 비겁한 변명, 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담았습니다. 지옥 같던 사과 창고는 이제 제가 증거를 쌓는 곳이 되었고 고통을 참으며 녹음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어로 모든 사건을 꼼꼼히 일기에 적으며 언젠가 김 씨를 법정에 세울 거라 믿었습니다. 날짜와 세부사항, 그의 말을 모두 기록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점점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제가 더 이상 울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 이상해. 무슨 꿍꿍이야? 저는 침착한 척하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뭐요? 라고 답했지만 그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제 방을 뒤지며 이불과 옷을 뒤집고 너 무슨 짓거리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녹음기와 일기가 침대 밑에 숨겨져 있어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갔지만 더 조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캉 할머니에게 찾아가 녹음기와 일기를 맡겼습니다. 어느 밤 모두 잠든 틈에 그것들을 비닐봉지에 싸서 울타리 너머로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발 보관해 주세요. 이건 제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 마, 목숨 걸고 지킬게 라고 약속했고 탈출 계획까지 이야기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제 용기도 커졌습니다. 이제 맞서 싸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캉 할머니에게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구의 아들을 방문한다고 거짓말하고 아는 변호사를 청송으로 불러 친척인 척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면 변호사가 과수원 일꾼을 찾으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날짜, 시간, 변호사 이름이 적힌 종이를 주었습니다. 이름은 김영미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며 저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유를 얻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캉 할머니의 조카라고 속이며 집에 왔습니다. 김 씨와 호주는 의심하지 않고 친절히 맞았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내오며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고 적과 구원자가 한자리에 있는 긴장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캉 할머니는 교묘하게 제가 김 변호사를 과수원에 데려가 보여주라며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그래, 마이, 손님 데리고 과수원 보여줘 라고 허락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장 먼 사과나무 아래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마이 씨, 캉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캉 할머니가 준비한 USB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모든 녹음 파일과 일기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 보고 나서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이 씨,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군요. 이 증거로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녀는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보호받는 느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믿고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여성 쉼터로 데려가고 김 씨를 고소하며 호준과 이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호준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김 변호사는 재빨리 분위기를 바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수원이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제 가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몰래 쪽지를 건넸습니다. 새벽 2시 마을 입구 느티나무 탈출날이 정해졌습니다. 기다리는 날들은 길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척하며 밥을 짓고 그들의 더러운 농담에 미소를 지어야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습니다. 밤이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운명의 밤, 모두 잠든 틈에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입은 옷만 걸친 채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까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누가 쫓아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도착하자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깜빡였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차에 뛰어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이 씨. 다 잘 될 거예요. 그녀가 위로했고 차는 조용히 청송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지옥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서울 근처 여성 쉼터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평온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편히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김 씨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캉 할머니 말로는 소환장을 받은 그들 가족이 패닉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저를 배신자, 은혜도 모르는 독사라며 고함쳤고 호주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김 씨는 조사를 받으며 범죄를 부인하고 제가 돈을 노린다고 비난하며 마을에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캉 할머니는 저를 변호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떠들어? 저렇게 착한 애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떠났겠어? 김 씨와 호주는 협박을 시도했고 심지어 베트남에 있는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내 가족이 무사할 것 같아? 김 씨가 전화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기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한 짓 법정에서 보자. 재판날 저는 김 씨와 호준을 마주했습니다. 김 씨는 경멸하는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처음 창고에서의 그날부터 고통의 밤들 발버둥치던 순간 도움없는 비명을 모두 말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사과 창고, 달콤한 사과 향이 썩은 악취로 변한 곳, 제 품위가 짓밟힌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며 녹음을 틀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리 와, 아버지가 외롭다. 소리쳐봐, 아무도 안 들어. 제 비명과 저항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김 씨는 조작이야 라며 소리쳤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방청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그의 손을 물었을 때의 녹음과 법의학 전문가가 확인한 그의 손의 흉터가 사건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질문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고 김 변호사가 아내가 고통받을 때 당신은 뭘 했나?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했지 라고 묻자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명백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선고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선언했습니다. 피고 김 씨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해 추가 피해를 주었다.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종신형을 선고한다. 저는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진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끌려가며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음모야 라고 고함쳤습니다. 호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캉 할머니와 김 변호사가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들을 끌어안으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호준과 이혼했고 보상으로 과수원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호준은 범죄 은폐와 위증으로 처벌받았고 아버지, 아내, 과수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보상금으로 베트남에서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공항에서의 재회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은 제 고통을 듣고 아파했지만
제가 이겨낸 것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이의 사과 과수원의 주인입니다. 3년 뒤 제 과수원은 청송의 가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소녀가 아닙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과 재배와 경영을 배웠습니다. 캉 할머니가 심고 가꾸는 법부터 사업까지 가르쳐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며 땀 한 방울마다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 여성들을 고용해 과수원을 가족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나누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주말이면 마당은 베트남 쌀국수 향과 김치찌개 향으로 활기찼습니다. 가끔 사과 창고 앞에 섭니다. 한때 지옥이었던 곳은 이제 잘 익은 사과로 가득하고 달콤한 향기가 퍼집니다. 저는 그곳을 증거의 방이라 부릅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강해진 저를 증명하는 곳입니다. 저는 아직 사랑을 다시 믿지 못하지만 강할머니, 김 변호사, 저를 도운 마을, 사람들 덕분에 인간의 선함을 믿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제 늙은 강할머니 곁에서 언덕 위에 서서 과수원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붉은 사과나무 사이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복은 내 땅 위에 서서 사랑하는 이들과 결실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고통은 저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저 마이는 청송에서 제 이름으로 이야기를 계속 써갈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한 시련을 주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마이 같은 이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미스터리 한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마이의 용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마이 같은 이들이 어딘가에서 싸우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